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시설에 보내라. 김씨 집안에 장애 아이들을 둘 수는 없다. 1988년 11월 대구의 늦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중앙병원분만실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연달아 들리는 아기들의 첫 울음소리가 하얀 벽을 울렸습니다. 박순애는 고통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태어났구나. 10달을 기다린 소중한 생명들이.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과 딸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아기들을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제 아기들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순애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왜요? 제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순애 씨, 아기들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리에 경미한 마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뇌성마비라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성마비라니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아기들을 보시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첫째를 받아 안았어요. 민수야. 순애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둘째 딸도 안아보았어요. 민정아. 백성을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지. 아기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들이었지만 다리가 조금 뻣뻣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고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심한 경우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걷는다니. 우리 민수와 민정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을 안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이 따뜻한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너희들을 꼭 지켜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40년간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남편 이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인지 넥타이도 비스듬히 매어 있었어요. 순애야, 아기들은? 우리 애들은 어디 있어? 준호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아이들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순애가 조용히 말하며 품에 안긴 민수와 민정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다가와 아기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 딸 정말 예쁘네. 준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의 뻣뻣한 다리를 본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야? 다리가 왜 이래? 의사 선생님이 뇌성마비라고 하셨어요. 뇌성마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평생 못 걷는 거야? 조금 절면서 걸을 거라고 하셨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다른 산모들을 대할 때와 확연히 달랐어요. 시간이 되었으니 아기들은 신생아실로 옮기겠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안고 있어도 될까요? 규정입니다. 아기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간호사는 민수와 민정이를 거의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특별 관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뇌성마비 아동은 일반 신생아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순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아기들을 벌써 다른 아이들과 분류하다니. 준호는 복도로 나가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수술이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심한 뇌성마비는 수술로도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미리 몰랐나요? 초음파 검사할 때는 이상 없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태아 상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 우리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라고요? 순애가 병실 문간에서 외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민수와 민정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운다고. 뇌성마비 아동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봐. 나중에 후회할 텐데. 순애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순애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애들은 어디 있느냐? 신생아실에 있어요. 곧 데려다 주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준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민수와 민정이를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와 민정이의 뻣뻣한 다리를 본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뇌성마비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못 걷는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시어머니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서는 시아버지와 준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이씨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는 아직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안에 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말하마. 네, 어머니.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기는 힘들다. 시설에 맡기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민수와 민정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뇌성마비 아이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기나 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르지만 배울 거예요. 민수와 민정이는 제 자식들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현실을 봐야지. 그때 복도에서 시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안에 장애 아이들을 둘 수는 없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리라니. 민수와 민정이를 마치 버릴 물건처럼 말하다니.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순애야, 우리 좀 얘기해. 싫어요. 민수와 민정이 버리자는 얘기라면 듣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장애 아이들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죠. 포기가 먼저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순애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아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도 평생 고생하고 준호도 고생하고.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요. 자식이라고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전문 시설에서 키우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순애는 품에 안긴 민수와 민정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들이 느껴졌어요. 절대 안 돼요. 민수와 민정이는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시아버지가 들어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못 키운다.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남기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순애와 준호, 그리고 민수와 민정이만 남았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퇴원 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작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다세대 주택의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좁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민수와 민정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울어도 모른 척했어요. 여보, 민수와 민정이가 우는데 좀 봐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봐.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며 아빠가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안아달라고 울었어요. 하지만 다리만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가 여기 있어. 순애가 말을 걸면 민수와 민정이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민수와 민정이가 계속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봐.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애는 놀라서 아기들을 더 세게 안았어요. 여보, 애들이 아픈가 봐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럼 병원에 가든지 해.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렇게 살 수 없겠어. 준호는 베개를 안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며칠 후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기 구경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우와, 준호야. 쌍둥이 정말 예쁘네. 어디 보자. 동료 중 한 명이 민수와 민정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다리가 좀 이상한데? 뇌성마비예요.
순애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럼 못 걷는 거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만. 동료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준호의 친구들은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어요. 다 쟤들 때문이야. 준호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이라니요? 친구들도 오기 싫어하고 부모님은 얼굴도 보기 싫어하시고 이 모든 게 다 그 아이들 때문이야. 민수와 민정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니라 민수, 민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가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바로 거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순애는 급히 모퉁이로 숨어서 지켜봤어요. 준호와 그 여자는 친밀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누구랑 만났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셨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애는 확신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어 갔어요. 여전히 다리는 불편했지만 엄마 목소리에 웃고 안아주면 편안해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우리 셋이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순애는 종종 아기들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마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민수와 민정이가 돌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작은 상을 차려놓고 준호를 기다렸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민수야, 민정아, 아빠 언제 오실까? 우리 첫 생일인데.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옹알거렸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밝게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저녁 7시, 8시.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여보, 민수와 민정이 돌이에요. 상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무관심한 반응이었습니다. 준호는 상을 보지도 않고 거실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같이 촛불이라도 켜요. 민수와 민정이 첫 생일인데. 피곤해. 내일 해. 내일이 언제예요? 생일은 오늘인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그 아이들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하다고. 순애는 혼자서 민수와 민정이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작은 미역국을 끓여 먹였어요. 민수야, 민정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지금 좀 늦지 않았어? 알겠어, 나갈게. 준호가 옷을 챙겨 입으며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밤에?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에 가야 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무슨 급한 회사 일이 있겠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다른 여자 있죠?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봤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그래, 맞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반년 정도 됐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가 돌아서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차가움이 있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가 뭐예요? 장애 아이들 키우면서 평생 고생하는 거.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민수와 민정이는 당신 자식들이에요. 내가 원한 자식들이 아니야.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시설에 보내자.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절대 안 돼요. 그럼 나는 나갈게. 뭐라고요? 이혼하자, 순애야. 이렇게 사는 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손을 뻗어 엄마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엄마. 민수와 민정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민수야, 민정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없어도 민수와 민정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일주일 후 준호가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서명만 하면 돼. 순애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양육비는 내가 키우지도 않는데 왜 양육비를 줘야 해? 당신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준호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대구 시내가 보였어요. 민수야, 민정아, 이제 정말 우리 셋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을 훌륭하게 키워줄게.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순애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자 남은 순애에게는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준호가 남긴 돈은 한 달 생활비도 안 됐어요. 민수와 민정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야 해.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민수와 민정이는 이제 15개월이었습니다. 걸음마도 시작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자주 넘어졌어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 김아주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순애야, 아래층에서 애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좀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죄송해요. 민수와 민정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럼 전문 시설에 맡기든지 해.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게 말이 되나? 김아주머니의 말에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세 밀린 거 알지? 이번 달까지는 못 기다려준다고 집주인이 그러던데. 문이 닫힌 후 순애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은 돈이 15만 원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아이 맡길 곳은 있어요? 그게 쌍둥이라서 잠깐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럼 곤란하네요.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떡집에서 새벽일을 구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7,000원 줄게. 대신 아이들 울음소리 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첫날 새벽 순애는
잠든 민수와 민정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떡집으로 갔습니다. 떡집 한 구석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떡을 빚었어요. 어머, 아기들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어? 조용히 자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민정이가 중간에 깨서 울면 일을 멈춰야 했어요.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서 울었거든요. 순애야, 아이들 때문에 일이 안 되겠어. 누가 봐줄 사람 없어?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쌍둥이를 동시에 달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명을 안으면 다른 한 명이 울고 둘 다 안을 수도 없고 한 달 후 결국 떡집에서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미안해. 다른 사람 쓸게.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일하는 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쌍둥이 뇌성마비 아동을 키우시는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둘을 동시에 돌보는 것도. 혹시 인천으로 올라갈 생각은 없으세요? 인천요? 인천에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있고 쌍둥이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민수와 민정이가 어떻게 뇌성마비가 된 건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출산 중에 뇌에 손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쌍둥이 출산 중 뇌성마비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어요. 혹시 출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순애는 생각해 봤습니다. 출산 당시 뭔가 병원이 바빠 보였던 기억이 났어요. 특히 민정이가 나올 때 의료진들이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았고 출산이 좀 오래 걸렸어요. 민정이 나올 때 의료진들이 많이 바빠 보였고 심박동이 약해진다고. 정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병원이었나요? 대구중앙병원이요. 혹시 그때 출산 기록이나 의료 기록이 남아 있나요? 글쎄요.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집안을 뒤져서 출산 당시 병원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진료 기록을 발견했어요. 내용을 보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기록들이 정상적인 건가요? 의사는 기록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감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특히 둘째 아기분만 시응급 상황이었는데 대응이 늦었네요. 제왕절개 결정도 늦었고 순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와 민정이가 이렇게 된 게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쌍둥이 출산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의 뇌성마비가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수야,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그때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며칠 후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인천으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구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를 위한 교육 기회도 자신을 위한 일자리도 부족했어요. 민수야, 민정아, 우리 인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1989년 봄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와 함께 인천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짐이라고는 큰 보따리 하나와 쌍둥이 기저귀, 그리고 주머니 속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민수야, 민정아,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인천이야. 큰 도시래.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 품에서 조잘거렸습니다. 20개월이 된 아이들은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걸었지만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걸었어요.
버스가 인천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역사를 보니 막막했어요. 아줌마, 혹시 9월동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저기 지하철 타고 가세요. 더 빨라요. 지하철이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복잡한 계단을 민수와 민정이를 양쪽에 끼고 내려가는데 숨이 찼어요. 1시간 후 9월동에 도착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과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여기 월세방 있나요? 쌍둥이 애기 있는 분은 안 받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얌전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다리가 불편하다고요? 그럼 더 안 되죠.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겨우 한 곳에서 받아주었어요. 9월동 꼭대기 계단 100개를 올라가야 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 선불로 3개월치 내야 해요.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그럼 안 돼요. 당장 내지 못하면 다른 분 줄 거예요. 순애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꼭 갖다 드릴게요. 집주인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줄게. 대신 못 내면 바로 나가야 해.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 하나.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민수야, 민정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좁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해.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쌍둥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한 분식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움의 손길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일 구한다고 붙여놓으셨던데. 응, 그런데 애기들은 뭐야? 제 쌍둥이 아들, 딸이에요. 데리고 와도 될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은 민수와 민정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애들이 다리가 좀 이상한데? 뇌성마비가 있어요. 하지만 얌전해서 일하는데 방해 안 돼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줄게.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신 애들 때문에 손님한테 피해주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구석방석에 앉혀두고 간단한 장난감을 주면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 정말 얌전하네. 다리가 불편한데도 울지도 않고. 사장님이 신기해했어요. 네, 워낙 순한 성격이에요. 일주일 후 순애는 떡볶이 끓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혔어요. 야, 순애야. 너 손재주가 좋네. 떡볶이가 맛있어.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 정말 일 잘한다. 하루에 7,000원으로 올려줄게. 그때부터 순애는 분식집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각종 재료 조합하기, 국물 맛 맞추기, 순대 예쁘게 담는 방법까지. 민수와 민정이도 엄마가 일하는 동안 분식집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고추장과 설탕의 달콤한 냄새, 순대 삶는 소리에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냄새 좋아. 민수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도 떡볶이 좋아해? 응, 엄마 떡볶이 맛있어. 민정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순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가게를 할 수 있을까?
저녁이면 민수와 민정이와 함께 구월동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00개의 계단이 힘들었지만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인천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민수야, 민정아, 저기 불빛들이 반짝반짝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아래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보행이 불편했지만 엄마의 꿈을 함께 꾸는 것 같았어요. 분식집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말도 또렷하게 하고 엄마 없이도 분식집 구석에서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떡볶이 다 끓이면 집에 가자. 네, 엄마. 민수와 민정이는 항상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 손님 중에 감기로 기침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민수가 그분께 다가가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목이 많이 아파요?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어머, 이 꼬마가 어떻게 알았지? 아저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민정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엄마, 아까 그 할머니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걸어오실 때 다리를 조금씩 절면서 오셨어요. 우리처럼요. 민정이는 사람들의 작은 몸짓이나 표정 변화를 세심하게 읽어내는 특별한 관찰력이 있었어요. 우리 민수, 민정이 정말 특별하구나. 순애는 아이들이 사람들의 아픈 곳을 알아보는 걸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마치 작은 의사 같았어요. 민수야, 너는 왜 아저씨가 목이 아픈 걸 알았어? 기침 소리가 아픈 소리였어요. 우리가 아플 때랑 비슷했어요. 민정아, 할머니 다리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았어? 걸을 때 아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랑 같은 표정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뇌성마비로 인한 불편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순애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 같으면 이 가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리금 300만 원만 내면 넘겨줄게. 300만 원. 순애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천천히 갚아도 돼. 너 일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못할 리 없어.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 가게를 가진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분식집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엄마는 뭐든지 잘해요. 민수와 민정이의 믿음이 순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7,000원씩 벌어서 한 달에 21만 원. 거기서 방세 8만 원, 생활비 10만 원을 빼면 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언제 300만 원을 모으지? 고민하던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부업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분식집 일이 끝난 후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민수와 민정이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미안해,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늦었지. 4살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민수와 민정이가 열이 났습니다.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축 늘어져 있더군요. 민수야, 민정아, 어디 아파? 머리가 아파요. 추워요.
체온을 재니 39도가 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네요. 며칠 푹 쉬어야 해요. 며칠이요? 그럼 이를. 의사는 순애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그때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민수와 민정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간병하며 일을 쉬었습니다. 수입이 끊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아파서 엄마가 일 못 가죠? 괜찮아, 민수야. 민수와 민정이가 더 중요해.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엄마는 민수, 민정이만 있으면 돼. 아이들이 낳은 후 순애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거예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집에서 미리 만들어서 아침에 가져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요리를 하고 6시에 가게에 가져가는 거였어요.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새벽에 일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요리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0만 원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 1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분식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애야, 200만 원만 내고 시작해. 나머지는 장사하면서 갚아도 돼. 정말요?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 가게 못 맡겨. 민수, 민정이도 있는데 잘 될 거야. 드디어 이듬해 봄, 순애의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수민정 분식이었어요. 민수야, 민정아, 이제 우리 가게야. 정말요? 우리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사장님이야. 민수와 민정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놀 수 있게 했어요. 첫날 떡볶이를 10인분 팔았습니다. 수익은 1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내 가게에서 번 첫 돈이라 너무 뿌듯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걸요. 그날 밤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분식집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은 날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떡볶이 몇 인분만 팔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오늘은 떡볶이를 겨우 5인분밖에 못 팔았어. 괜찮아요, 엄마. 내일은 더 많이 팔 거예요. 민수와 민정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분식집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주머니 손목을 자꾸 만지셨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손목이 아프신가 보네. 네, 그리고 얼굴도 좀 창백하셨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혈압이 높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순애는 아이들의 관찰력에 놀랐어요. 겨우 7살인데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다니. 민수야, 민정아,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의사요. 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사? 네, 사람들이 아프면 낫게 해주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민정이도 말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니.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순애 씨, 가게 월세 3개월째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갖다 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밀리면 곤란해요. 그날 밤 순애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분식집을 포기해야 할까? 엄마, 울고 있어요? 민정이가 엄마의 기척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슬퍼요. 무슨 일 있어요?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분식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희 알아요. 어떻게 알아? 손님들이 엄마 떡볶이 먹고 맛있다고 하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민정이의 말에 순애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민수, 민정이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다음 날부터 순애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떡볶이 맛을 더 좋게 하고 가격을 조금 내리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했어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나자 드디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민정 분식은 정말 맛있어. 특히 떡볶이가 일품이야. 사장님도 친절하고 가격도 착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애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능력도 놀랄 만큼 늘었어요. 엄마, 아까 그 학생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자꾸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어깨도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요. 민정이는 어떻게 봤어? 저도 그 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손톱을 자꾸 뜯고 있었거든요. 우리 반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요. 순애는 아이들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민수, 민정이 정말 의사가 될 것 같네. 정말요? 둘이 동시에 물었어요.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는 아이들이 의사 안 되면 누가 해? 그럼 우리 진짜 의사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우리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혹시 박순애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대구중앙병원 의료진입니다. 민수와 민정이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그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대구중앙병원 법무팀 김 과장입니다. 민수와 민정이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왜요? 김 과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988년 민수와 민정이 출산 당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료사고요? 당시 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급 처치가 늦어져서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민수와 민정이가 이렇게 된 게 병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최근에 양심 고백을 했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요? 치료비, 교육비,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민수와 민정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순애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민수와 민정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어요.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3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수와 민정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리가 불편하게 된 이유를 알아냈어. 민수와 민정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애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자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병원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했어. 응, 그리고 돈도 주겠다고 했어.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뭐가? 다리가 불편한 것도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요. 만약 저희가 다리가 멀쩡했다면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애는 아이들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돈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정이도 덧붙였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병원과의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3억 원의 합의금과 함께 민수와 민정이의 교육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이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뭐가? 그 사람들한테 화 안 나세요?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민수, 민정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 합의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분식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떠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와, 엄마. 방이 2개나 있어요. 그래, 민수, 민정이 방도 따로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상과 참고서들도 들여놓았어요. 드디어 민수와 민정이만의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과외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실력파 선생님들이었어요. 민수와 민정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이해력도 빠르고 집중력도 대단해요. 정말요? 네, 이제 체계적으로 중고등 과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과 과학을 탄탄히 해야죠. 민수와 민정이는 새로운 공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어요. 분식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꾸미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달라졌네요. 민수, 민정이가 공부 잘한다고 소문나서 덕분에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쌍둥이의 엄마가 하는 분식집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민수와 민정이는 각종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나란히 상을 받고 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입상했어요. 엄마, 저희가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 민수, 민정이가? 이제 겨우 12살인데 벌써 고등학생 수준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때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민수와 민정이 성적을 보니 바로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데 요즘은 영재들을 위한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순애는 고민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였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민수야, 민정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빨리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지금 공부가 너무 쉬워서 지루해요. 결국 민수와 민정이는 13살의 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야, 민수야. 이 수학 문제 좀 알려줘. 민정아, 화학시험 어떻게 공부했어? 아이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학급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는 특히 수학과 물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민정이는 화학과 생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민수는 소아과 의사가 되려면 수학적 사고가 중요해. 약물농도 계산이나 의료기기 원리를 이해해야 하거든. 민정이는 재활의학과를 꿈꾸니까 생체역학이나 근육생리학을 잘 알아야겠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3년 후 민수와 민정이는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교일 2등을 차지했어요. 엄마, 저희 둘 다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로?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서울대 의대에 쌍둥이가 동시에 합격하다니. 네. 면접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감동하셨대요. 특히 저희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요. 입학 발표 당일 분식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순애 언니 정말 대단해. 민수, 민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줄 몰랐네.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의대생이 둘씩이나 나오다니. 그날 밤 순애는 민수와 민정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2004년 봄 민수와 민정이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마음가짐은 어른이었어요. 엄마,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래, 민수야, 민정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공부량도 엄청났어요. 엄마, 해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민수야, 괜찮아. 차근차근 하면 돼. 저도 생리학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민정아,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민정이가 자신들의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학 연구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크게 감동한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의 관점에서 본 재활치료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야.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구나. 의대 교수님들도 민수와 민정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6년 후인 2010년 민수와 민정이는 22살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소아과 전문의 과정에, 민정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어요. 엄마, 저희 정말 의사가 됐어요. 의사 가운 입으니까 꿈만 같아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분식집에는 민수와 민정이의 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의사가 됐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키웠어요. 전문의 과정을 마친 민수와 민정이는 각각 25살의 소아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진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민수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민정이는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를 맞던 날,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5살 된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왔거든요. 괜찮아. 이제 금세 나을 거야. 민수가 다리를 조금 절면서 다가가자 아이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선생님도 다리가 아파요? 응,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다리가 조금 불편해. 하지만 괜찮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에 협조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민정이는 뇌성마비 환자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저도 선천적으로 뇌성마비가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의사가 되어서 환자분들을 돕고 있잖아요. 민정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아이도 물론이에요. 꾸준히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민수와 민정이의 소문은 곧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가 된 쌍둥이로 유명해진 거예요. 환자들이 특히 민수와 민정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 선생님께 진료받고 싶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2015년 민수와 민정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순애도 분식집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희에게 희망을 준 엄마와 많은 분들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민수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처럼 장애가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민정이도 덧붙였습니다. 재단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장애 아동들이 모여들었고 의료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는 재단 일을 도우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순애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이준호입니다. 민수와 민정이 아버지.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왜 갑자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수와 민정이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요? 재혼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이들도 연락 안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싶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상처를 주지는 말아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준호는 하얀 가운을 입은 민수와 민정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민정아.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민수와 민정이는 조용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이시군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민정아. 아버지가 너희들을 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계속 함께 하셨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엄마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순애가. 너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때 바보였어. 준호는 후회로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와 민수, 민정이는 오랜만에 인천 달동네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단칸방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야, 민정아,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엄마. 이 계단을 매일 올라가며 꿈을 키웠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인천 야경은 30년 전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앞으로도 계속 의사 일을 할 거지? 당연하죠.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2020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였어요. 심각한 뇌종양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준호가 실려온 병원이 바로 서울대병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준호 씨인데 혹시 민수, 민정이 선생님과 관계가?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담당하시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소아과와 재활의학과라서 내외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와 민정이는 준호의 치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뇌종양 제거 후 다리에 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외과 의사가 말했어요. 재활의학과로 전가시켜 드릴까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를 이제 자신이 치료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아, 괜찮겠어?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저는 의사예요.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재활치료실에서 준호와 민정이의 첫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담당 의사예요. 민정이가 전문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지금은 의사와 환자 관계예요.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제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민수도 준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으시네요.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민수야, 고마워. 환자분,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민수도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준호는 점점 회복됐습니다. 다리 마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민수와 민정이의 전문성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다른 환자들이 말했어요. 저런 의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준호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퇴원하는 날 준호는 민수와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 저희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가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와 민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사세요. 순애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퇴원 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장애 아동들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민수와 민정이의 재단에서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2022년 민수와 민정이는 각각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같은 소아과 의사와 민정이는 물리치료사와 결혼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장애인 의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준호도 참석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와 민정이가 말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23년 민수와 민정이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장애인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엄마, 저희만의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순애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도와줄게. 병원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해 순애는 분식집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민수민정 분식이 인천의 명물이 됐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의사 쌍둥이 엄마 분식집이구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병원 건립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2025년 봄 드디어 희망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장을, 민정이는 재활의학과 과장을 맡았어요. 개원식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병원은 저희에게 희망을 준 엄마와 모든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민수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희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험을 했기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치료해 나가요. 민정이도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사랑으로 키운 40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순애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애, 민수, 민정이, 그리고 준호까지. 엄마, 정말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아요. 40년이 어떠셨어요? 민정이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들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키웠으니까. 저희도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달동네에서 바라본 그 불빛들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어요. 민수야, 민정아, 우리 정말 잘 살았지? 네, 엄마. 우리는 행복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순애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이라고 세상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40년간 증명했어.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민수와 민정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수, 민정이. 너희들은 엄마의 자랑이야. 그렇게 40년의 긴 여정이 따뜻한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